평원군 열전. 욕심은 사람의 지혜를 어둡게 한다. 평원군 조승의 집은 민가와 이어져 있었는데 인근에 민가 중 한 집의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다리를 절면서 스스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하루는 평원군의 애첩이 절름거리며 물을 깃는 그의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크게 웃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음날 평원군을 찾아와 말하였다. 저는 공자께서 선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후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선비들이 지금 천리를 멀다 않고 공자를 찾아오는 것은 공자께서 선비들을 소중하게 대접하시고 첩 따위는 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첩이 저의 다리 저는 모습을 비웃어댔습니다. 저는 저를 비웃은 그 첩의 머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에 평원군은 웃으며 알았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가자 평원군은 안색을 받고 어린 녀석이 한번 웃었다고 나의 애첩을 죽이라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1년이 지나가자 빈객들과 문화의 가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니 마침내 반수 이상이 없어져 버렸다. 평원군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내가 여러 부분을 대접하는 데 있어 별로 소홀한 점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떠나가는 분이 많은 것은 어찌된 일인지요? 그러자 문화의 한 선비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지난번 절름발이를 비웃었던 첩을 죽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만 사랑할 뿐 선비를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모두들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평원군은 즉시 절름발이를 비웃었던 애첩의 머리를 베어들고 몸소 절름발이를 찾아가 사과하였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의 집에 다시 문화의 빈객들이 비로소 줄을 지었다. 모수자천. 평원군 시절에 제나라에는 맹상군이 있었고 위나라에는 신릉군이 있었으며 초나라에는 춘신군이 있었다. 이들을 전국 사공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경쟁적으로 선비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진나라가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게 되자 조나라 왕은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 구원을 청하고 아울러 초나라와 합종을 맺어 진나라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이에 평원군은 문화 식객 중에 학문도 깊고 연기도 많은 문무겸전한 20명을 선발해 자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평원군은 만약 문사의 방식으로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궁궐의 많은 사람 앞에서 초나라 왕을 윽박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합종 맹약을 받아야 비로소 조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같이 갈 선비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내 집에 있는 식객 중에서 선발해도 충분하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19명까지는 어렵지 않게 선발했는데 나머지 1명을 쉽게 구할 수 없어 2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식객 중에 모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평원군에게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였다. 지금 공자께서는 초나라와 합종을 맺기 위해 문화의 식객 20명을 대동하시려는데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하니 저를 그 일행에 기호 같이 동행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에 평원군이 모수에게 물었다. 당신이 내 집에 온 지 몇 해나 되었소? 모수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평원군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현명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송곳 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 금방 세상에 알려지는 법이요. 그런데 그대는 내 집에서 3년이나 계셨지만 한 번도 다른 선비들이 당신을 칭찬하여 추천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대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소. 그것은 곧 당신이 별다른 재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돼요. 그러니 이번에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집에 남으시오. 그러자 모수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주머니 속에 넣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수가 일찍이 주머니 속에 있었더라면 송곳 끝이 나올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송곳자로 모두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평원군은 결국 모수가 동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먼저 선발된 19명은 서로 눈짓으로 모수를 비웃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일행이 초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대화와 쟁론을 거친 끝에 19명 모두가 모수를 존경하게 되었다. 드디어 평원군이 초나라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초나라 왕과 합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19명은 모수에게 선생께서 가보시오 라고 권했다. 모수는 즉시 칼을 움켜잡고 한 걸음에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가 평원군에게 말했다. 합종의 이해는 단 2마디면 결정될 일입니다. 지금 해 뜰 때부터 시작하여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결정을 내지 못하다니 무슨 연유입니까? 이에 초나라 왕이 평원군에게 물었다. 저 손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저의 식객으로 있는 모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초나라 왕은 모수를 꾸짖었다. 왜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는가? 내가 너의 주인과 회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자 모수는 칼자루를 손에 잡은 채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외쳤다. 대왕께서 저를 꾸짖을 수 있는 것은 초나라 사람들이 많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10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대왕의 목숨이 저의 손에 달려있을 뿐 초나라 사람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앞에 계신데 저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옛날은 나라 탕왕은 겨우 70리 땅을 가지고 천하를 거느리는 왕이 되었으며 주나라 문왕도 100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지만 결국 모든 제후들을 복종시켰는데 그들의 사절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은 형세를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천하에 자신들의 권위를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초나라 땅은 사방 5천리가 넘고 창을 잡은 군사가 100만이나 됩니다. 이는 패자가 되고 왕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이 강력한 힘에 대적할 군대는 이 세상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나라 장군 백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불과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한 번 공격하여 언과 영을 점령하고 2번 공격하여 일웅을 불살랐으며 3번 공격해 초나라 종묘를 욕보였습니다. 이야말로 초나라로서는 영원히 씻지 못할 수치인 것이며 우리 조나라조차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인데 대왕께서는 오히려 수치를 모르고 계십니다. 합종은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께서 앞에 계신데 저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초나라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소, 맞소. 확실히 선생의 말씀이 옳소. 내 이 나라의 모든 힘을 쏟아 조나라와 합종하여 진나라에 대항하리다. 이제 합종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모수가 물었다. 초나라 왕은 결정하였소. 라고 대답했다. 모수는 초나라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닭과 개와 말의 피를 가져오시오. 라고 명령하였다. 모수는 두 손으로 그 피를 담은 구리 쟁반을 받친 채 무릎을 꿇고 초나라 왕에게 올렸다. 마땅히 대왕께서 먼저 피를 드시고 합종 맹약 확정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인 어르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초나라의 궁에서 합종의 맹약이 맺어졌다. 모수는 왼손에 구리 쟁반을 들고 오른손으로 19명을 손짓해 불렀다. 그대들도 계단 아래에서 쟁반의 피를 마시도록 하시오. 그대들은 특별한 재주 없이 그저 평범하지만 그래도 임무를 완성한 셈이니 이야말로 남의 힘을 빌려 자기의 임무를 완성한 사람들이요. 조나라와 초나라 사이의 합종을 완성시킨 후 평원군이 조나라로 돌아와서 단식 해마지 않았다. 내가 다시는 선비들을 평가하고 관찰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선비들을 많으면 수천 명, 적게 말해도 수백 명을 만나보고 스스로 천하에서 얻기 어려운 인재를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모수 선생의 경우는 내가 완전히 몰라봤다. 모수 선생이 초나라에 한 번 가서 조나라의 지위를 저 유명한 구정대려보다도 더 무거운 것으로 만들었다. 모수 선생은 다만 세치 혀를 가지고 100만 대군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제 정말 나는 더 이상 선비들을 감히 평가하고 살펴보지 않겠다. 그리고 평원군은 즉시 모수를 상객으로 모셨다. 그 후 초나라는 춘신군에게
군사를 주어 조나라를 돕게 하였으며 위나라의 신릉군도 진비의 군사를 빼앗아 조나라 구원에 나섰다. 그러나 진나라는 이들 구원군들이 조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한단을 포위해 왔기 때문에 한단은 함락 직전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평원군은 대단히 근심하였다. 이때 이동이라는 한단 전사리의 아들이 평원군을 찾아왔다. 공자께서는 조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평원군은 조나라가 망하면 나는 포로가 될 터인데 어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동이 정색을 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 한단의 백성들은 뗄감이 없어서 죽은 사람의 뼈를 뗄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는 후궁이 100명도 넘으며 시녀와 하녀들까지도 비단 옷을 감고 곡식과 고기를 남아서 버릴 정도입니다. 백성들은 누더기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지게미와 쌀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무기도 다 떨어져서 나무를 깎아 창과 화살을 만들고 있는데도 공자께서는 여전히 청동과 오우로 만든 진귀한 기물과 악기들을 향유하고 계십니다. 진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공자께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자께서는 부인 이하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사절 대오에 편입시켜 성을 지키고 노역을 분담하게 하며 집안의 모든 물자들을 처분해 병사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병사들은 반드시 공자의 높은 은덕에 감격할 것입니다. 평원군이 이동의 말에 따르니 즉시 결사대를 지원하는 3,000명의 용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동은 그 결사대에 참여하여 진나라 군대와 결전에 나섰다. 그러자 진나라 군대는 30리를 후퇴하였으며 때마침 초나라와 위나라의 구원군이 도착하니 진나라 군대는 철수하게 되었다. 마침내 한단은 포위에서 풀려나 평화를 되찾았는데 불행히도 이동은 진나라와의 전쟁 중 전사하여 그의 아버지가 이후에 봉해졌다. 그 무렵 조나라에 와 있던 유색의 우경은 신릉군이 구원병을 이끌고 한단을 구한 것을 명분으로 하여 평원군에게 봉업을 더 하사해야 한다고 조나라 왕에게 청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선용이라는 선비가 밤중에 급히 말을 타고 평원군에게 달려와 물었다. 지금 우경은 신릉군이 한단을 구해준 것을 명분으로 공자께 봉업을 더 주도록 태왕께 청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온지요? 이에 평원군은 그렇다오 라고 답했다. 그러자 공선용이 차근차근 말했다. 그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태왕께서 공자를 조나라 재상에 임명하신 것은 공자의 지혜와 재주가 조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넓은 영지를 공자에게 제공한 것은 공자께서만 공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공자께서 왕의 친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또 재상의 표수를 받고서도 재주가 없다고 사양하지 않았으며 영지를 받을 때도 공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께서 스스로 왕의 친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릉군이 한단을 도운 것이 스스로의 공적이라 해서 영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친척이라는 신분으로서 영지를 받아놓고 이제는 일반인처럼 다시 공적을 따져서 영지를 더 받으려는 결과가 되니 이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지금 우경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성공하면 그것을 이유로 보상을 얻으려는 것이며 일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도 공자를 위하여 봉업을 신청했다는 허명으로서 공자께 생색을 내려는 것입니다. 우경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원군은 마침내 우경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원군은 조나라 조성왕 15년에 세상을 떠났다. 평원군의 자손들이 그의 풍작작을 계승하였는데 그의 후사는 조나라 멸망과 함께 단절되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평원군은 풍모가 멋스럽고 난세 중에 아름다운 공자였다. 하지만 대체를 살펴보지 못했다. 속담에 이욕은 사람의 지혜를 어둡게 한다 고 하였는데 평원군은 풍정에 그릇된 말만 믿고
장평의 싸움에서 조나라의 40만 대군을 잃게 하였으며 한단성 역시 그로 인하여 거의 망하였다. 우경은 대사를 예측하고 인정을 헤아리며 조나라를 위하여 계책을 내는 데 있어 얼마나 교묘했던가. 뒷날 위제를 가엾이 여겨 재상의 지위도 버리고 결국 대량에서 공경에 빠졌다. 평범한 본부도 그것이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현명한 사람에 있어서는 어떠했겠는가. 하지만 우경이 가난에 쩌들려 의기소침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이름을 어찌 후세에 남길 수 있었겠는가.